폭등한 주택가격에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던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그 후 1년. 과연 시장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약 한 1년 전에요. 1년 전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제가 왜 이걸 제가 준비를 해드렸냐면, 항상 이게 시장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치에서 지금 1년 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경험치에서 우리가 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를 지금 알 수가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한 향배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오늘 한번 이제 강의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뭐죠, 여러분? 9.13 부동산 대책? 예. 그 당시에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요, 이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거냐면,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죠. 예,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어떤 정책을 폈냐면, 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좀 강화시켰고요. 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자, 근데 이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장특공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의미냐. 바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 장특공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시켰고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죠. 예, 시행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뭐 종부세라든가 이제 세부담, 그러니까 세부담 많이 높였습니다. 세부담을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또 강하게 했죠. 그러니까 주담대, 예,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규제를 또 상당히 또 강하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급에 대한 대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3기 신도시, 예,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뭐 이제 공공택지 용지, 이런 그 공급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나왔던 게 바로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예.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한번 지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입니다. 평균 실거래가. 평균적인 실거래가는 13.8%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승을 했냐.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9.13 대책, 그러니까 2018년 9월 전부터, 그 다음에 2017년 이제 9월부터 2018년 9월 전까지 해서 1년간 실거래가를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6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올해 8월 달까지, 작년 9월 이후부터 올해 8월 달까지 실거래가 평균을 내봤더니 7억 5,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을 했죠? 예,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다음 장에 바로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예, 56%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자, 반토막이 어떻게 났냐. 자, 97,400건에서 지금 42,500건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가 됐다. 예, 인기 지역은 많이 오르고요. 비인기 지역은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구축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자, 요런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의의를 한번 볼게요.
평균 실거래가가 이제 13.8% 상승을 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자,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인기 지역 위주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강남 4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동작이라던가 마용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런 지역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있죠. 예,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인기 지역 위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 비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실거래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적인 실거래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신규 아파트 단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강동에 뭐 지금 이제 고덕중 재건축 한 것들 지금 계속 지금 신고가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 찍고 있고 뭐 영등포구의 뭐 신길동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장인 뉴타운 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규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도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찍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시장의 양극화가 어떻게 심화가 되고 있냐?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으로 심화가 되고 있다.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전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 회복을 못한 지역들이 좀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 상승의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죠. 예,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한 것들을 한번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13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규제하는 대책이에요. 거래를 규제하는 대책. 그러니까는 집을 못 사게끔 만드는 거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출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 예, 그래서 거래를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이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를 하고 대출 규제가 이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가격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는데 거래량은 줄어든, 지금 아까 보셨듯이 아까 그 데이터 보셨듯이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이 났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다 모든 투자자 시장은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거래가 늘어나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 그런데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는데 인기 지역 위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거래량 감소에도 오르는 현재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에 대한 내성을 키우면서 되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래량 감소에 대한 의미를 보면 거래를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그런데 거래량 감소에도 오르는 현재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시장 양극화의 시장이 또 왜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냐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인기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최근에 강동. 자, 강동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예, 분양가 상한제도 또 나오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죠. 계속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예, 강남 쪽에서도 신규 아파트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마포라든가 용산, 성동구, 동작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고점을 찍고요.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9.13 부동산 대책 가격 전후로 해서 아마 회복은 될 겁니다. 예,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지금 계속 금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지금 연준에서 보니까 0.25%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빠르면 다음 달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이 된다라는 거는 자, 은행에 넣어봤자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실익이 없는 건데 자, 거기에다가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요. 투자를 할 만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돈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기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큰 지역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돼요?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양극화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시장을 보면서요, 서울과 비서울 지역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심화됐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에, 물론 비인기 지역 다 가격이 올랐지만,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에 양극화 더 심화됐죠? 거기에다가 강남과 강남 외 지역과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죠? 그런데 앞으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의 시장 흐름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하냐? 자, 그럼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존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승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 예,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이나 지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한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제초안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폭락 없습니다. 살짝 조정은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서는요. 강남의 선행 지표는 항상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재건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으로 이 온기가 옮겨갔죠. 그래서 재건축이 항상 선행 지표였거든요. 재건축이 떨어지면 일반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재건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재건축이 선행 지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재건축은 지금 어찌됐던 분상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약보합세죠. 사실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강남구 내에 강남 3구라든가 넓게 보면 강남 4구 내에 새 아파트 있죠.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들 아니면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아니면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은 어때요?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얘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싶어도 얘네가 지금 굳건하게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폭락을 하려면 기존의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같이 폭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얘가 데려오르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강남권 내 신규 및 기존 아파트 가격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폭락 가능성은 없다. 예. 약보합은 가능해요. 약보합은. 예. 지금 현재 지금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많이 오시고요. 예.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많이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도 뭐 하나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을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줄어들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3기 신도시가 향후에 발표가 되더라도 서울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은 서울만은 계속적으로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동이라던가 지금 뭐 뉴타운 쪽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계속 새 아파트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대비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주택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내 자금한 4, 5억 정도의 한 7, 8억대 아파트, 7, 8억대 아파트를 좀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어느 쪽을 공략을 하냐면 기존이나 신규 주택을 매입 시에는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거벨트.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말이죠. 아직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신가요? 예. 자, 주거벨트, 이 부동산 가격,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인 중에 하나죠. 주거벨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 주거벨트라는 거는 동일한 주거 수준. 이왕이면 상대적으로 또 소득 수준이 높아야죠. 동일한 주거 수준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게 형성이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면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학군이라던가 상권이나 이런 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로서 대규모로 연속적인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일반 주택가가 많이 있고 다세대 밀집 지역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하나 있으면 거기가 인문적인 환경이 좋겠습니까? 그런 데는 주거벨트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는 지역이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북에 3인방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인방이 어디예요? 자, 지금 새롭게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장인뉴타운, 그 다음에 이문 후경뉴타운, 새 아파트 계속 공급되고 있죠. 거기다가 주거벨트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기름뉴타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새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거나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이 한 4, 5억 정도에 내가 7, 8억대에서 뭐 9억 이하로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이것도 안 된다. 여유자금이 더 적다. 이것보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부도심 지역. 서울은 3도시인가 7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도시인가 7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됐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아야 됩니다. 무임승차 잘 하셔야죠. 자, 무임승차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내 집 앞에 쓰이면 나는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임승차를 잘 하시려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3도시인가 7개 부도심으로 개발이 돼서 이 일대에 호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여유자금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개 부도심 지역 중에 부도심 지역 중에 좀 가격이 싼 데 있잖아요. 노원이라던가 도봉이라던가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매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앞으로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데. 근데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청약 기회가 없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던가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수요자분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또 이제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많으세요. 소액으로 근데 어디다가 투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여유자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지금 이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죠? 예.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데 그냥 한 몇천 정도 1억 미만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지금 세금에 대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동산은요, 이제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강의 내용들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거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수요가 많은 거. 근데 수요가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이런 지역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3도심이죠. 예, 3도심 지역. 그 다음에 7개 부도심 지역에서도, 7개 부도심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제 개발 호재가 계속 현실이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좋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발 압력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했는데 수요자도 많고 개발 압력까지 높네? 그러면 뭐예요? 일거양득이죠. 예. 왜? 묻어두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가격이,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으면 가격 상승률은 더욱더 높다.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세. 두 번째, 수요자. 세 번째, 개발 압력. 예.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내가 하면 좋겠지만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향후에 시장의 승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913 부동산 대책, 그 후 1년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지역이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임대차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넘어가시기 전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